섭동 두 분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. 메인 우주 발사대로 연료도 주입을 하고 또 나머지 가스 같은 것도 주입을 하기 위한 발판 같은 탯줄 같은 역할을 이제 하죠. 그러니까 실제 발사는 아니고 장착해 본다라는 과정까지 간 건가요? 지금은 이제 가짜 모형이죠. 발사체가 가짜 모형인데 연습하기 위해서도 발사 지지대가 옆에 있어야죠. 실제 발사할 때도 옆에 있죠. 옆에 끝까지 붙어 있다가 탯줄을 다 끊고 홀로서기를 둔 다음에 이제 발사가 하면 불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옆으로 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언제 발사 계획이죠? 10월 21일 주간 일주일간 잡고 있어요. 그 타임 윈도우를 일주일 잡는 이유는 언제 날씨가 나쁠지 모르니까 좋은 날을 택일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날 발사를 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기상을 고려해서 그는 이제 그때 임박해서 아마 정해질 건데 그때쯤이면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 세계가 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. 우리가 발사할 때 큰 새가 닥친다든지 뭐 다른 인공위성하고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와 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늘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날이다. 그래서 이사 갈 때 날 받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. 항우연에 가신 지 얼마 안 되더니 상당히 메인이 전문가가 되셨는데요. 이 계통이 한 30년 있다 보면 그렇게 돼요. 정말 실무 교육 잠깐 받은 것밖에 없다 보니까 모든 게 신기하고 궁금한 이야기뿐이에요. 지금 뭐 누리호 모형을 발사대에 갖다 붙이는 질문만 하나 했는데도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연료가 고체라는 거죠. 연료는 그 케로신이라는 등유, 석유라고도 얘기하는데 액체 연료를 아직 쓰고 왜냐하면 액체 연료가 고체 연료보다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액체를 선호를 해요. 부스타 로켓은 고체를 많이 써요. 그건 이제 다 쓰고 떨어뜨린다니까. 본체에 들어가는 1단, 2단, 3단은 주로 액체 연료를 많이 써요. 효율이 좋기 때문에 쓰고 고체와 액체 연료에 서로 장단은 있다는 거죠. 더 전에 좀 고체가 먼저 풀렸죠. 고체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제 장점은 신속 대응 능력이 군사적으로 더 강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액체 연료는 주입을 하면 몇 분 내로 쓰지 않으면 부식이 시작이 돼요. 고체 연료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려야 유사시 필요할 때 바로 띄울 수 있는 레디가 되는 거죠, 발사체가. 뭐 어쨌거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됨으로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 고체 연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으로 신속 대응 능력이 좀 키워질 수 있다는 거고 우주 발사체만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부스터라는 걸 추가로 더 붙일 수 있거든요. 그럼 추진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. 추력 대 중량비가 있잖아요. 중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추력이 더 닮으로 인해서 얘는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더 멀리 가면 화성까지 달까지도 우리도 갈 수 있는 우주 강국 시대를 열 수 있다. 그 다음에 사거리가 이제 풀렸잖아요. 마찬가지로 더 멀리도 갈 수 있지만 우주 입장에서 볼 땐 더 높이 갈 수 있다.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군사과학기술적으로 생겼다는 얘기고 탄두 탑재 중량이 이제 해제됐다는 얘기도 더 크게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뭐 정지궤도 위성까지도 화성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탑재 중량을 싣고도 갈 수 있다니까 그만큼 힘이 세진 거죠. 뭐 거기에 탄두를 단다면 폭발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. 우주 안보에 많이 도움이 된다. 미사일 지침 3페이지입니다, 3페이지. 근데 이제 이건 법적인 구성력이 없고 자발적으로 이제 어떤 그 미사일 제안을 한 거죠. 이제 국제 비확산 그 정책에 이제 참여를 위해서 대략적으로 하면 두 파트입니다. 하나는 이제 그 미사일, 탄도 미사일, 순항 미사일 이런 데 이제 제안하는 부분. 그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면은 이제 우주 발사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뭐 옛날부터 180에서 300km 할 때 12년도에 저 300에서 800하고 이제 고체 추진체 제한 해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세 장짜리가 누더기가 돼서 한미 간에 협의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아주 이거를 그냥 아예 없애버린 건 아주 잘 됐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연 미사일 지침하고 우주의 어떤 그 연계성 얼마나 이제 우리가 우주 개발에 영향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동식 발사체, 우주 발사체나 이런 것들 또는 해상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발 가능성이 좀 이제 놓인 거고 기존의 액체에다가 고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로켓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도 필요하고 그 발전 가능성 이런 게 상당히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뭐 많이 아쉬워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까지 미국의 제안을 받았어야 되느냐라는
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가 사실 다행인 거죠. 그렇죠. 그 당시를 돌이켜봐도 그건 수순이었을 수밖에 없었다.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. 왜냐하면 아무 기술 능력도 없는 차제 무언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했었고 그 당시는 그 도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에 이르지 못했다. 하나 둘 족쇄를 풀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해제를 한 게 그런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다. 그때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가장 초점을 보는 게 이제 공중 발사체입니다. 해상 발사체 같은 경우 바다에서 쏠려면 이제 우리나라 지리적 환경이 중국하고 일본 때문에 정해진 통로에서 발사할 수밖에 없고 거기를 벗어나서 하려면 해상 발사체나 또는 공중 발사체 둘 중에 하나인데 해상 발사를 하려면 거의 항목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우주 발사체라는 게 되게 예민하거든요. 미사일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도 경사도나 이런 거 다 고려해보고 쏘거든요. 그래서 해상 발사체는 또 파도만 조금 쳐도 안 되니까. 그럼 왜 굳이 해상 발사체를? 해상 발사의 장점이라면 우리나라 주변을 떠나서 저 적도 쪽으로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쪽에 가면 이제 정지 궤도 발사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이동의 자유 때문에 기술이 따라준다면 훨씬 궤적 진입하는 데 용이할 것이다. 물론 이제 해상 발사체도 이제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에너지나 경제성으로 볼 때 저는 효율적인 게 공중 발사체라 생각이 드는 거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이제 둘이 또 이렇게 티격태격 할 수 있죠. 뭐 해상 발사체 팀, 뭐 해군이 그럴 수도 있겠죠. 공군은 뭐 공중 발사체. 이런 것들을 저는 사전에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술적인 분석을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해서 우리 한반도에 적합한 방향성을 잡고서 가야지 티격태격해서 시간을 소비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기체계 하나 보낼 때 선행 연구하고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민간 사업에서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뭐 보내듯이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나 이런 거를 사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 타당성 분석까지 해보면 더 결론이 나올 것 같네.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석 교수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아직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상태이다 보니 풀렸다고 막 여기저기 다 달려들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발을 해 나가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나가게 게 좋겠다. 이 공중 발사하고 해상 발사하는 탑재 중량의 제한도 서로 많이 다를 거예요. 공중 발사체는 가급적 좀 가벼운 거를 위주로 할 것이고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. 해상 발사는 적도로 가는 이유가 정지궤도 위성을 주로 무거운 위성을 발사할 때 많이 쓰려고 정지궤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탑재 중량 같은 제한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진 우리의 역량 기술만 보더라도 사실은 공중 발사체 쪽 가는 게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돼 있다. 해상 발사체는 사실 지금 뭐 거의 기술이 없다시피 하니까 공중 발사체 쪽이 저희들이 조금 이제 선점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. 가성비 차원에서 뭐 우리 능력을 가지는 거는 일단은 중요한데 뭐 프랑스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가지고 적도 근처에서 올리는 것도 그게 더 가격이 더 싸다 그러면 또 해외 위탁 발사가 오히려 훨씬 더 쌀 수도 있죠. 대신에 군사용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국내 발사가 보안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공중 발사 같은 걸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해서 훨씬 또 장점이 있고 서로 장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너무 열받아서요 지금. 왜냐면 사드도 지금 똑같거든요. 담당도 하고 가장 있는데 그때도 뭐 중국 했는데 지금 너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. 뭐 훈련할 때도 사드 없으면 아마 우리나라 거의 그 북한의 미사일에 다 아마 초전이 박살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미사일 치면 이거는 그 미사일 주권을 찾은 어떤 그런 의미지 이 중국을 겨냥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섣부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. 그 갈등을 유발했을 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겠죠. 질문 하나에 석 교수님은 지금 무지하게 지금 열이 올라 있어요. 이 사드하고 이번 거하고는 좀 달리 봐야 돼요. 사드는 미국 무기가 우리 한반도 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게 아니거든요. 미국 게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으니 오히려 중로에 위협이 된다라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.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명백히 우리 거를 되찾은 건데 그게 왜 이건 주권의 문제니 중국, 러시아도 지금 입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이고 그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 안보 주권을 되찾은 거다.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. 정리를 아주 잘 박수 한번 치죠. 저 때문에
뭐예요, 아르테미스가?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폴로의 쌍둥이 여신을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원래 아르테미스는 1969년에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처음에 이제 달에 발을 디딘 게 첫 사건이었고 3년 후 1972년에 아폴로 17호가 또 끝으로 그 뒤로는 올라간 적이 없죠. 그때까지 이제 유인 달 탐사를 미국 중심으로 많이 하다가 한 5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한번 달로 가자는 그런 움직임이 미국 주도로 일어나게 된 거죠. 그래서 한 10개국 정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우리도 달로 한번 유인 달 탐사를 할 시대가 왔다. 라고 하니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는 게 이번 10번째로 대통령께서 방미하셨을 때 흔쾌히 같이 가기로 동참하기로 프로젝트에 가기로 이제 협력을 하셨던 거고 이게 순차적으로 발전합니다. 2년 전까지는 일단 달 궤도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나라가 그래서 내년 8월에 달 궤도선을 띄우잖아요. 그다음 조금 있으면 이제 루너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달 궤도 상에 게이트웨이 뭐 정거장 같은 걸 또 하나 만드는 두 번째 사업이 가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달에 착륙하는 게 24년까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계획까지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달의 연장선으로 화성까지도 유인 화성 탐사 계획이 이어지는 그 큰 계획이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해서 이번에 방미로 확실히 한국이 참여하는 게 결정이 되었다.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한다. 예, 우주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거죠. 국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. 엄청 열심히 공부하셨네요. 이 정도는 학우연에 다니면 상식이죠.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참여를 해서 과학기술 발전, 우주의 평화적 이용 뭐 여러 가지로 같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